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제목은 겸손의 재발견이고요. 우리 시대 겸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가치가 예전과 달리 좀 이렇게 격하는 아니고 좀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며칠 전에 우리 노벨문학상 받은 작가 한강의 경우를 보면 겸손한 것이 좀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구약성서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제가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만하면 멸망하고 겸손하면 영광을 받나요? 아니면 오만한 사람들이 좀 영광을 차지하는 것 같고 겸손한 사람들이 좀 무시당하고 깔봄을 당하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 시대의 겸손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게 1500년대 네덜란드 화가인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제목이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카루스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카루스? 추락하는 이카루스니까 뭔가 위쪽에서 이렇게 날개가 꺾인 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카루스 신화는 잘 아시죠? 이 밀랍으로 날개를 몸에 달아가지고 너무 높이 도망해서 올라가다가 태양열에 녹아 추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과학도들이 많이 태클을 걸더라고요. 이게 밀랍이 녹아서 추락한 게 맞냐, 오히려 올라가다 보면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되고 또 온도가 내려가서 추위 때문에 죽게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밀랍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높이 올라가다가 추락한 이카루스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이카루스 찾기가 참 힘드실 거예요. 16세기판 원리를 찾아봤는데, 저 빨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카루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퐁당 빠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바다에 빠지는 두 다리만 보이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존재가 이 그림 전체를 볼 때 이 구석에다가 이카루스를 그려놨어요. 이카루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목자도 있는데,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카루스 하면 영웅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 somebody가 아니라 nobody인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기 다른 이쪽에 시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도 있고 지갑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화적 인물이 대단한 거냐, 그렇게 큰 관심 없다. 다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영웅의 비상과 추락,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SNS에 그냥
어떤 뭐 연예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우리의 눈길이 가게 되고 거기에 막 동요하고 동조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카루스 추락 이 그림은 영웅의 비상과 추락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들에게 소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에게 쉽게 매혹되는지 이끌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그렇게 봐요. 우리 스스로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호모사피엔스 아시죠? 지혜로운 사람. 우리 스스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 중에 뭐 문자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슬기롭다, 지혜롭다고 하는 종은 인류밖에 없을 거예요. 뭐 다른 종족이 아니라 뭐 다른 동물들도 힘이나 뭐 속도나 뭐 이런 걸로 자신들이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슬기로운가, 지혜로운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사람들의 문화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우리 보통 개인주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개인주의. 예전에는 집단주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 저만 해도 가족, 씨족, 마을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래서 집성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공동체 중심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눈 밖에 나면 굉장히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주변 함께 마을 중심으로 살았죠. 근데 여러분 사는 시대에 그런 공동체가 중요하진 않죠. 내가 더 소중한 시대인 거죠. 나라는 개인이 더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나를 너무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나르시시즘 많이 들어보셨죠?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집착 이런 게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인 느낌인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고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착한 사람 꼴찌야 이런 얘기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고 우리가 권력이라든지 자기중심주의 이런 게 내가 삶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려면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좋은 삶, 선한 삶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좋은 삶, 선한 삶을 얘기할 때도 내가 중요시돼요. 내가 거기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되면 뭔가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역설적으로 이게 나에게서 뭔가 중요성을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중요한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나는 내 있는 그대로 내가 참 중요한 존재야가 아니라 외부적 시선에서 외부적인 소유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자존감과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여성들에게 소셜 미디어에 자기 사진을 올리게 하고 보정할 기회를 주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제 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샵의 마술을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어떡하든 뭐 턱도 깎고 뭐 사이즈 줄이고 막 이러면서 보정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 보정할 기회를 주니까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내 뭐 사진 여러분들 보시면 친구들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증명사진과 현재 모습이가 많이 다른 것들 여러분들 경험하실 텐데, 보정할 기회를 주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더 불안감이 커지고 내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올리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보정할 수 있고 그래서 수정할 수 있게 했는데도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계속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올린 것과 아름다움이라는 거, 부라는 거, 성과, 성공, 능력, 유머, 성취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계속 비교하면서 바라보게 되니까 늘 부족하게 느끼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절대미를 우리가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통해서 제시해놓고 이게 진짜 끝판왕이야 이렇게 얘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강조하면서 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는데, 실제로는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맡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무관한 나의 가치, 내 것을 발견하고 또 개발하기 어렵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자아를 강조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내 견해를 밝히고 내 신념의 범위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이야기를 뭐 거침없이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그거를 줄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뉴스 채널, 정보 어디서 다 얻으세요? 뭐 친구는 가까운 데서 얻을 거고, 뉴스 채널은 주로 여러분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볼 거고, 정보들 인터넷에서 할 텐데, 인터넷은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익숙한 정보들. 여러분에게 불편한 정보 제공하는 거 봤나요? 유튜브 들어가면 유튜브 요즘 저는 정말 무섭던데, 어젠가 그제 제 아내랑 뭘 얘기했더라. 무슨 약을 얘기를 했어요. 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젯밤인가 거기에 대한 이 유튜브가 뜨는 거예요. 분명히 시리도 차단해놨고 다 해놨는데 얘가 그런 거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만 공유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의 신념 이런 것들이 계속 축소가 돼 가는 거죠. 에코체인버 이펙트라고 반향실 효과 들어보셨어요?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에코체인버에 갇혀서 그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으니까 이게 익숙하고 이게 옳고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 언팔하고, 친구 관계 뭐 몰래 나가기에서 끊고, 구독 차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의 폭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접할 기회들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거죠. 차이가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관용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키울 수 없고, 충돌이 더 격화되고 뭐 혐오, 공격, 폭력 이렇게 치닫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 경험하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혐오, 공격, 폭력이 치닫고 또 심화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에코체인버라는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 비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자기 존중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평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평균 이상 효과 들어보셨죠? Better than average effect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평균 이상이야. 요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면 보통 뭐 운동신경이 좋은지 매력적인지 이런 거를 평가해 보면 평균값이 한 65에서 70% 나온대요. 나는 평균보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대체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야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춤 잘 추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냥 난 모든 분야에 다 평균 이상이야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이하라고 생각한다면 단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단점에 대해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점을 가지고 성장해야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평균 이상인데 내가 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바꿔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차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살면서 다양한 편견들 아마 경험할 거예요. 자기 위주 편향 들어보셨죠? 자, 성공한 건 나 때문이야. 실패한 건 너 때문이고.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요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잘해서 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공부 잘하면 성적 잘 나온 내가 잘해서 한 거고 못하면 엄마 아빠가 서포트 안 해줘서 그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내 위주로 이 시선을 갖고 있죠. 허구적 독특성,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능력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거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저거는 카피한 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허위 합의,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쟤 왜 저러지? 모자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이해 못하고 따르지 않지? 과신, 내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들은 과소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한테 더 많은 시간이나 기회를 주지 않죠. 행위자, 관찰자 편향. 내가 잘못하면 변명하지만 남이 잘못하면 단점을 지적을 하죠. 나한테는 아량, 뭐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로맨스 불륜 잘 아시죠? 나한테는 아량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혹독한 평가를 내려요. 편견의 맹점은 뭐냐면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편견이 왜 이렇게 심해?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을 알아도 그 잘못은 축소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자아중심, 나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면서 이런 편견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허약한 자아감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편견 같은 걸로 자꾸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외부에서 내가 가치 있다라고 느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상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허약한 자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외부 시선에 우리가 빠져드니까 에코체인버 같은 데 가서 누군가 나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도파민을 우리가 경험하죠. 근데 그 에코체인버에서 벗어나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 나는 위대해, 나는 중요해, 나는 소중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외부적인 시선에서 계속 이 피드백을 얻으면서 나는 괜찮아라는 거를 그 확답받기 때문에 이 텅 비어 있는 이 부풀려진 자아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 중에 조건적 자기 수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조건적 자기 수용. 조건적 자기 수용과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 있거든요. 조건적 자기 수용은 내 가치가 외부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성공, 외모, 부, 권력, 명성 이런 거에 이루어진다는, 거기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그걸 이제 문화적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조건적 자기 수용이라고 얘기해요. 그 조건적 자기 수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풀려진 내 스스로 내적인 가치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자아감을 형성하게 되고 부풀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자존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1990년대 자존감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여러 사회에서 결과로 나왔고 사회 정책들도 거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이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자존감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상 지나와 보니까 자존감을 강조했는데 오히려 사람은 여전히 외롭고 또 성과는 부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오히려 나르시시즘이 더 높아졌고 1980년대, 90년대 미국 대학생들 비교해 보니까 자아감이 더 부풀려진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의 전염병이 생겼다. 모두 그냥 나르시시즘에 전염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생긴 거죠. 이거 통계가 2024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관한 거예요. 이게 3,000명 표본으로 온라인 조사 통계를 했는데요. 2022년과 2024년 회색과 핑크가 22년, 24년이에요. 이 불안감이 15세에서 69세 이하 국민들에게 조사했는데 스트레스, 우울, 기타 중독 모두 10% 이상 늘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잖아요. 22년부터 24년이면 2년 코로나 이제 끝날 즈음에서 이게 시작된 건데 더 우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사례를 봐도 미국의 10대들은 4명 중 1명이 불안증에 시달린다고 하고 성인들은 6명 중 1명이 불안에 시달린다고 해요. 제가 우울한 통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해야 어떻게 바꿔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존중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90년대부터 쭉 강조해 왔는데 실상은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바꿔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겸손이라는 걸 통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겸손하면 비굴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머리의 각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상은 겸손은 마음의 각도다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자기집착 이런 것들이 성행해서 불행해지는 현실에 겸손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대안적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가 하늘을 만나는 방법이라면 겸손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굴종하는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라고 썼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죠. 편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기 참 어렵게 됐어요. 오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편견과 오만과 편견, 그게 우리 삶에서 많은 허들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설문조사 했는데 뭘 것 같아요? 여성들은 뭐를 봤을까요? 남성들은 뭐를 봤을까?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남성들이 나를 부양해 살릴 수 있는가? 남성들은 뭘 봤을까요? 여성들이 좀 매력적인가? 그게 중요한 두 가치인데,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겸손한가?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통계가 겸손한가, 내 배우자가 될 사람, 내 연인이 될 사람이 겸손한가, 이게 오만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우리 겸손에 대한 오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건 나약하다, 모질한 거다, 루저들이 자기 변명하는 거다, 굴욕적이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고 자존감이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들 이걸 겸손이 머리의 각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겸손은 굴종, 굴복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겸손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겸손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뭐냐면,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를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 겸손과 무관한 특징처럼 보이지만 이게 겸손에 담겨 있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겸손이 아니면 다 불가능한 삶의 태도이기도 해요. 자, 겸손의 첫 번째, 정확한 자기 평가. 자, 겸손하다는 건 부풀려진 자아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내가 어디에 뛰어난지, 어디에 부족한지, 어디에 성장과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거 어디에 노력하면 도움이 될지를 잘 알아내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약점을 거부하죠. 소홀이에요. 아닐 거야. 나는 평균 이상이야. 겸손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게 약점이구나, 바꿔가야겠다. 거만한 사람들, 나는 강점, 거기 물고 늘어지고, 또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기 강점은 또 생각 안 하고 약점에만 매몰돼 있죠. 그래서 자기 비하, 그리고 오만함, 거만함, 그 사이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한계를 알고 강점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지, 겸손이라고 무조건 내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겸손의 두 번째는 이게 자아 통제 부분인데요. 겸손한 사람, 겸손이라는 가치는 내가 이기적인 존재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높은 명예를 갖기 원하는 것, 이게 모두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어떤 자기 비하의 자세일 거고요.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나를 전체적으로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칭찬받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거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칭찬도 그래서 분석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야, 칭찬받으면 이건 내가 다 한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 이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 칭찬과 영광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한 사람들, 협력한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나 혼자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운칠기삼 많이 들어보셨죠? 운칠기삼. 내가 한 건 30%고 운이 70%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내가 한 건 30%고 함께 도와준 사람들이 70%다. 그 70%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공과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이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겸손. 오직 나, 나의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신경을 쓰는 거죠. 내 이익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익이 뭔지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뜻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상대편은 내 도구가 돼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이익과 내 이익이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뭐가 원하는 건지 좀 들어주고 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상대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게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오만하면 이런 일들 할 수 없거든요. 네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나는 너보다 뛰어난데, 난 너보다 우월한데 내가 왜 네 얘기를 들어? 이런 태도로서는 이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숙론, 숙의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삶을 좀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이 겸손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이 겸손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적 겸손이 있고, 지적인 겸손이 있고, 문화적 겸손이 있고, 실존적 겸손이 있어요. 관계적 겸손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 대해서 나와 다른, 그래서 알고리즘 가지고도 한번 그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알고리즘 여러분 해보면 내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만 해주잖아요. 거기에 한 두 가지 정도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리즘에 넣었더니 이 수용자가 생각이 조금 바뀐다는 거예요. 수용자가 그 한두 가지 다른 생각 때문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내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겸손은 그런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점검해 가는 거죠. 지적 겸손, 내가 뭘 배워야 돼? 라는 것에 새로운 주변의 생각들 여기에 열려 있고 배우려고 하고, 문화적 겸손, 이 우월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만들어가고, 특별히 실존적 겸손, 우리가 체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삶의 궁극적인 질문, 나보다 더 큰 존재 혹은 내가 보냄받은 던져진 이 사회, 이 세계, 이 우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실존적 겸손. 그래서 여러 가지 겸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걸 우리 자존감이랑 이런 거와 비춰서 보면 이 중심축을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이 둘을 모두 고려한 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데요. 나를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소통하고 약점을 감추지 않고 강점을 과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 이론 중에 내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능, 성격, 성품 이런 게 바뀔 수 있는가, 바뀔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실체 이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증가 이론이에요. 실체 이론은 뭐냐면 나는 바뀌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아. 이게 실체 이론이고, 증가 이론은 사람은 계속 변하는 거야. 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실체 이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바뀔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변하면서 성장해 가는 존재예요. 내가 고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변화되는 시기에 참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AI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우리 AI 전문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과 수업하는 게 있는데 그런 루머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챗GPT-4 다음 단계가 개발된 상태인데 이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몰라서 아직 이 배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잖아요. AI 걱정된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멈춰 있고 그렇게 되는 존재라면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실체 이론보다는 우리가 계속 바뀌어 가니까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대처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 출발점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배우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오만한 사람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물론 여러분 미래가 걱정돼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간 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는 없었어요. 위대한 문명들이 멸망했던 위대한 문명들, 위대한 제국들이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오만에 있습니다. 문명의 오만. 니네가 그 구석에서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이만큼 거대한 걸 이끌어 왔는데, 이 생각은 어떤 문명이든 파멸로 이르게 했어요.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라는 말은 겸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대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활을 하시는데 겸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굴종이 아니라 복종이나 루저의 가치가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고민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겸손의 가치를 통해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학 생활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